우리 모두 사실은 암 환자예요. 다른 증상으로 왔다가 암인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눈에 봐도 암이구나, 암이 완치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암세포가 하나도 없을까요? 환자분, 현재 상태가 암 말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어색한데. PD님 이게 뭐예요? 이제 연기까지 시키는 거예요? 참 유튜브 하기 힘드네. 오늘 유튜브 학과의 주제는 바로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암입니다. 암이라는 게 사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기도 하고 한국인의 목숨을 가장 많이 뺏어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석준님은 근무하시면서 이런 멘트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렇죠. 사실 응급실에서 이런 멘트를 할 일은 거의 없죠. 그런 경우 말고 좀 난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응급실에 왔는데 다른 증상으로 왔다가 암인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복부에 설명 안 되는 통증이 있다든지 혈변이 있다든지, 또 우연히 폐 사진을 찍었는데 몽글몽글 좁쌀같이 폐에 이렇게 쫙 하얀 게 퍼져 있어서 이거 한눈에 봐도 암이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응급실에서 우연히 암이 발견되면 우리나라는 보통은 이제 보호자분을 불러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돼요, 상황상. 근데 보호자의 70% 정도는 환자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려야 되지 않겠냐,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면 대부분 충격받을 것 같다, 본인들이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데 아마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암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 인류가 여전히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됐는지 한번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암이라는 거는 세포가 무한정으로 증식을 하면서 주위 조직이나 장기를 침륜한 그런 특징을 가진 세포들을 말합니다. 세포의 크기나 형태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DNA, 염색체의 텔로미어라는 게 짧아지면서 분열을 멈추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괴사가 되고 이 세포에 있는 물질들이 다시 펴져 나갔다가 다른 세포에 이용이 되고, 그런 게 안 되고 암세포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가 자신의 증식에만 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DNA에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이라는 게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냐, 조금씩 지금 이견이 있어요. 현대 의학에서는 암이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나타난 질환이라는 것을 토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는 운이 나빠서 생긴 거고, 이거를 제거하고 나면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판단인 거죠. 하지만 후생 유전학 개념에서는 이 말은 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의 차이가 워낙에 크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쌍둥이죠, 쌍둥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유전자로 태어났으니까 똑같은 암 발병률을 가져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쌍둥이의 삶의 패턴과 양식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게 되는 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 발생 여부도 그만큼 달라지고요. 자, 이제 암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병이고 또 위험한 병이다 보니까 이게 왜 발생하냐, 그 이유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암이라는 거는 신체의 어느 부위나 세포가 있는 곳이라면 다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도 형태도 다 다양해요. 이런 암 유전자들을 우리가 생긴다고 이게 다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그런 몸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면역 기능에서 잡히지 않는 그런 변이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겹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작은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거고, 그거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암종이 되는 거고, 그런 암종이 1cm가 넘어가면 우리가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암의 발생이라는 게 식생활, 생활 습관, 환경, 생활 양식이나 인종에 따라서 국가 간에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게 데이터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그러면 얼마나 걸리고 있는 걸까요? 2019년 암 등록 통계 보고서가 나왔어요.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에서 4,962명이 암에 걸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순서가. 남성의 경우는 폐암, 위암, 대장암 순으로 가장 많이 걸렸고요. 4위가 전립선암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 갑상선암, 그리고 대장암 순으로 많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여성에서 둘 다 3위에서 대장암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탁에 채소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나라여서 동양의 특성상 대장암이 굉장히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신선한 채소가 많이 안 들어가고 있다, 장에서 남아있는 절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예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암 걸리면 머리도 빡빡 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머리를 빡빡 미는 거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머리를 왜 밀었냐면 항암 치료받을 때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증식하는 세포들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점막이나 모근 세포, 머리가 쭉쭉 빠지셨어요. 옛날에 그냥 막 빠지다 보면 이제 깎아서 깔끔하게 지내시는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암이 걸리면 머리를 깎는다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치료 방법도 많아지고 부작용도 많이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암의 조직별로 치료 방법들이 어느 정도 다 교과서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치료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수술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경우 항암 치료로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을 잡아내게 되고, 그다음에 국소적인 방사선 치료로 국소 전이를 어느 정도 또 커버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의 3대 치료가 있는 거죠.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수술이나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세포를 죽이는 목적이 컸습니다. 예를 들면 1세대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인데요.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개념입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다 타겟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점막세포라든지 이런 모근세포 같은 경우도 전신 컨디션에 악화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이제 항암제가 생겼는데요. 2세대 표적 항암제라고 하거든요. 그 분열 자체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유전자를 억제한다, 이런 개념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타겟이 되는 암세포가 돌연변이가 되었을 때는 대응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3세대 면역 항암제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잡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대표적으로 NK세포, T세포 치료제라는 게 있는데요. NK세포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발현된 세포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무조건 가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입니다. T세포는 이제 면역 기능을 통해서 암세포에 대한 학습을 하고 나면 그 세포만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세포라서 우리 몸에서 이 암세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얼마 전에 강아지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계속 그렇죠.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뉴스도 나오고 막 난리였죠.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는데요. 암 치료제를 새로 만든다는 거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실험실에서의 실험, 동물 실험에서 또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 임상 실험을 또 3단계를 또 이렇게 거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인데, 원래 쓰고 있던 약물의 어떤 부작용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부차적인 작용을 찾는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제를 찾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게 다 확인이 된 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큰 부작용 없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 치료에 대해서도 부차적인 효능으로 그런 약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사적인 치료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험을 좀 하신 부분이에요. 혹시 모르죠? 이 데이터들이 더 쌓이고 나면 진짜 정식 치료로 구충제 같은 게 쓰이는 날이 올지. 재발 위험도 크고 사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보통 병원에서는 암을 치료했다라는 어떤 기준이 영상적인 검사에서,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암이 재발되는 게 없다라는 게 5년 동안 관찰했을 때 없으면 암이 완치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암세포가 하나도 없을까요? 이교 교수님은 이제 태초 먹거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암 환우들의 어떤 생활 습관과 먹거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전파를 하고 계시는 화학 박사님이세요. 이분의 따님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따님을 암으로 잃으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따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 중에 유방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국내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암을 잘 치료를 했어요. 사실 병원에서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 치료가 다 되었다. 하지만 다시 그 암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돌아간다면 그 암세포는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시 재발이 되는데 3, 4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사치료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암이 굶겨서 죽인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암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몸의 컨디션을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메가 비타민 치료라든지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 산소 치료 같은 보완적인 치료들로 암세포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일단 메가 비타민 요법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이제 비타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다량 넣어줌으로써 항산화 효과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비타민 C죠. 먹었을 때는 우리 몸의 농도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사로 다량 줬을 때 암세포,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을 치료에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결국에 뭐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암이 생기시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사실은 암 환자예요.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몸의 환경을 만드는 습관, 이런 생활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암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멀어질 것인가? 일단 명확한 발암 물질들이 있습니다. 담배, 술, 미세먼지, 주방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나 탄물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테라토젠으로 유명한 물질들이죠. 또 WHO에서 발암 물질 2군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한 음식이 있죠. 붉은 육고기, 그다음에 1군으로 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소세지나 햄 같은 그런 가공육, 불에 태워서 먹는 직화구이로 먹는 것들, 이런 거 피해줘야 됩니다. 육류를 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육류를 어떻게 먹는 건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수분을 충분히 하루에 2리터, 그다음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초록색 잎채소를 빠지지 않고 먹어주는 것, 이 당 대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비타민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다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좀 함축해서 얘기하느라 다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너무 진부한 얘기다. 나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돼요. 빨리만 발견하면 우리의 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치료율이 70%를 넘고 있어요. 암 조기 검진 프로그램도 미리미리 지키고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참 달렸네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 인사해야죠. 모든 사람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날까지 유튜브 약과 인사드립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